우리의 상대가 38선 이북에 있는 상대가 중국이 된다면 남자 여자 다 합쳐서 군생활 4년 시켜야 됩니다. 한국인은 숭고한 속물이다. 한국과 한국인을 가장 증오하는 것도 가장 사랑하는 것도 한국이다. 유전적으로 더 비슷해요. 멸종 5분 전까지 몰리는 거죠. 지금 이 시장은 역사상 아무런 사례가 없어요. 큰 돈 벌려면 시장과 같은 곳을 봐야 돼요. 여기서 대열에서 이탈하는 순간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벌 기회가 겁나 남았다라는 거죠.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한국인의 탄생의 저자이자 와이스트리트 공식 이야기꾼. 그렇습니까? 예, 제가 모르는 사이에 모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아니 근데 네. 사실 와이스트리트이 주로 이제 막 경제, 투자 이런 콘텐츠 많이 하잖아요. 네. 아니면 투자랑 이어지는 테크 이런 거 인기 많은데 인문학적인 내용은 사실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홍대선 작가님이 되게 잘 나오시는. 이렇게 인문학에서. 저는 이렇게 칭찬을 들으면 예. 이 믿는 경향이 있어요. 아 진짜로. 그 조회수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또 우리가 그 한국인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 스테디셀러 책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발라내 먹고 있습니다. 작가님한테 오늘은 특히 이제 한국인에 대한 분석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좀 생존력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네. 한국인의 일단은 생존력 자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많이 좀 높은 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높다고 보고요. 예. 근데 그것은 마치 우리 한민족의 유전자가 뭐 대생적으로 뭐 남들보다 우월한 부분이 있어서 뭐 태어났을 때부터 생존력이 높게 타고났다.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결과적으로 생존에 성공하면서 남은 유전적 인자 같은 그런 기질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강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남은 게 강한 거다 이런 거예요.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티라노사우루스의 생존력도 대단했겠죠, 한때는. 예. 근데 지금 와서 지금 멸종해 있는데 티라노사우루스의 생존력은 대단해 라고 지금 와서 말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만약에 한국인이 그 수많은 외침을 당하면서 역사적인 몇 번의 승리를 거두면서 위기 탈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만약에 나당 전쟁에서 졌다면, 만약에 귀주 대첩에서 졌다면, 예, 그랬다면 지금 우리는 다 중국어를 쓰고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기질이 강화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어려운 시기를 좀 많이 겪어봐서 생존력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고요. 그런데 저는 남들이 말하듯이 우리가 IMF도 극복을 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산업화도 이뤘고 막 이렇게 외치고 싶진 않고요. 조금 더 침착하게, 드라이하게. 역사라고 하는 것을 전 사실 인류의 역사부터 따져 들어가야 돼요. 네. 동북아시아인들, 동아시아인들 그리고 한국인을 말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제 호모 하빌리스라고 하는 우리의 직계 조상이 있었어요. 호모 하빌리스가 이제 호모 에렉투스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에렉투스는 특징이 있어요. 그 전부터도 인간은 두발 동물이긴 했는데 예. 그 에렉투스는 이렇게 서는 게 돼요. 완전 차렷 자세. 완전 직립이 되죠. 이거. 그리고 이제 불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직립이 되게 되면 체중을 다 받으면서 다리의 힘을 두 다리에 공급하는 엉덩이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포유동물 중에서 엉덩이가 거의 가장 잘 발달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인종과 상관없이 힙업이 잘 돼 있는 게 성적 신호인 거죠. 성적 매력인 거죠. 네, 그거는 우리가 직립을 했기 때문에 힙업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아무튼 호모 에렉투스 덕분에 우리는 허리 디스크가 생겼고요. 네, 그다음에 무릎 관절염이 생겼습니다. 네, 직립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불을 사용했는데 불의 메리트가 불은 사람들을 엄청나게 안전하게 만들고 야생동물도 쫓아주고 네. 많은 걸 만들 수 있게 해주고 무엇보다 음식을 익혀서 이제 소화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뇌라고 하는 물건은 많은 에너지를 잡아먹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뇌가 커져요. 그러니까 뇌가 커지다 보니까 이 커진 뇌를 따라잡기 위해서 더 똑똑해져야 돼요. 더 생존을 잘하게 돼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뇌는 커지고 이 커진 뇌를 감당하기 위해서 더 고생하다 보니까 뇌가 더 커지고 하는 계속해서 머리가 좋아지는 그런 그 루트를 타게 되는데 이 호모 에렉투스가 아프리카를 처음 벗어납니다. 한반도에는 70만 년 전쯤에 호모 에렉투스가 들어와서 지금 관련 유물이 있어요. 예, 석기시대 유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반도에 진출한 호모 에렉투스는 다 멸종했어요.
그래요. 예, 우리는 쓸데없이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아프리카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모든 인류는 후손입니다. 자, 이제 한반도에 한번 왔다가 이제 사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호모 에렉투스에서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보통 하이델베르크인이라고 하는 네. 인종이 이제 나오게 돼요. 이 인종의 새 후손이 우리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네.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렌시스, 네안데르탈인이죠. 네. 그 다음에 데니소바인, 이렇게 이 세 갈래가 나옵니다. 이 근현종이기 때문에 이 셋은 서로 번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안데르탈인과의 잡종이 생기면서 우리가 네안데르탈인으로부터 비만 유전자와 탈모를 물려받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비극이죠. 커다란 비극입니다. 예. 제가 어제도 이 비만 유전자가 무서운 게, 제가 어제보다 오늘 딱 1.2kg가 더 쪘거든요. 하루 사이에요? 아, 제가 어제 밤에 못 드셨구나. 너무 피자가 먹고 싶어서 피자를 이게 다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부들부들 떨다가 주문하기를 누르고야 말았어요. 졌구나. 피자 라지 반판이 넘어가는 5조각을 먹고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거울 안에 이제 우파루파가 이렇게 한 마리 부어가지고 하여튼 비만 유전자를 이렇게 네안데르탈한테 받게 되는데, 자, 중국 과학대학원이 굉장한 연구 기관입니다. 여기가 네. 여기서 밝혀낸 게 93만 년에서 81만 년 사이 어느 시점에 네네네. 하이델베르크인이 번식 가능 인구가 1280명으로 줄어든 적이 있어요. 줄어든 거예요? 예, 1280명으로. 예. 한 종의 동물이 예. 1280개 채로 줄어든 거예요. 멸종 5분 전까지 몰린 거죠. 네. 예, 지금 전 세계 인류가 80억 명이잖아요. 네. 하나도 빠짐없이 불과 1280명의 후손이에요. 물론 이제 이걸 정확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고 이제 추정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호모사피엔스, 네.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요 선조가 하이델베르크 1200여 명 1280명. 남았다. 예. 그래서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풀이 매우 좁아요. 80억 인류라고 해봐야 다 이 1280명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은 어느 정도로 유전자 풀이 좁냐 하면, 우리랑 스웨덴인이 네. 한 무리에 한 40마리로 이루어진 한 무리에 침팬치보다도 80억 인류가 유전자 풀이 더 좁아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 유전적으로 더 비슷해요. 왜냐하면 1280마리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한 형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생물학적으로는 거의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인간 집단,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한 형제이기 때문에 적대적입니다. 역설적이네요.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유전적으로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전염병에 취약해요. 그러니까 배타적이어야만 살아남는 거예요. 전염병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한 인간을 공략하는 데 성공하면 복사 붙여넣기 그 80억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유전적으로 우린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더 폐쇄적으로 그렇죠. 살려고 했던 거예요. 지키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간의 학살이나 인종 청소 이런 습관도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전염병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나왔을 거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싹 다 죽이면 쟤들을 안전하죠. 우리가 쟤들한테 옮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랑 우리랑 달라. 우리가 더 우월해. 누가 저열해. 이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살아남으려고 하던 그 욕구가 잘못 발현이 된 거예요. 그렇죠. 삐뚤어지게. 한 3만 년 전, 4만 년 전 기준으로 그때는 집단의 생존이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시대에 그때 기준으로 삐뚤어졌다고는 할 수는 없죠. 하지만 현대적 기준에선 삐뚤어진 게 맞죠. 그죠. 근현대사로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이 1280마리만 남은 우리 선조들이 네. 먹고 살려고 아프리카를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일부가 빠져나와요. 네. 이 중에서 동쪽으로 간 사람들은 데니소바인이 되고 서쪽으로 간 사람들은 네안데르탈인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도 아프리카에 여전히 남아있던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아프리카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호모 사피엔스는 살아남았어요. 이동하지 않았는데 네. 호모 사피엔스들이 서로 이제 경쟁이 심해지고 너기가 부족해지고 가뭄이 생기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미친 듯이 서로 죽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아주 일부가 사냥감을 따라서 아프리카를 벗어나요. 이게 모든 한국인들의 조상입니다. 아프리카를 벗어나요. 요게 5만 년에서 10만 년. 10만 년 전 사이에 아주 일부만 아프리카를 벗어났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모든 지역의 사람들의 유전자 풀이 아프리카 전체보다 훨씬 좁아요. 좁죠. 아주 일부만 아프리카를 벗어났으니.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제외한 곳의 모든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벗어난 일부 선조의 다 후손들이기 때문에 유전자 풀이 또 좁아요.
예, 유전자풀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아프리카 바깥을 유랑을 하면서 호모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 인도 만나고 데니소바 인도 만나요. 다시 또 만나요. 다시 또 만나서 이제 서로 교잡을 이룹니다. 예. 그게 뭐 얼마나 아름다운 낭만적인 사랑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뭐 다 납치 막 이런 거였겠죠. 뭐 이거는 거의 뭐 선사시대 얘기니까.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현재 우리의 몸에는 2% 네안데르탈인이 있고 0.2% 데니소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바깥을 빠져나온 호모사피엔스 중에 아주 일부가 네. 인도에 정착을 합니다. 자, 유전자 풀이 더 한 단계 더 좁아지겠죠. 네. 인도에 정착을 했던 아주 또 일부가 우리 한 칸 더 가볼까 해서 순다랜드로 이주를 합니다. 순다랜드는 지금의 동남아 지역을 순다랜드라고 해요. 당시는 그 해안선이 지금이랑 완전 달랐거든요. 네. 그리고 이 순다랜드에 정착했던 사람들 중에 또 아주 일부만 동북아시아로 진출을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일부만 아프리카에 빠져나오고 네. 그 중에 일부만 인도에 정착하고 네. 그 중에 일부만 순다랜드에 정착하고 그 중에 일부만 모든 한국인들과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의 조상인 그들의 일부만 동북 쪽으로 아무르강 유역, 지금 송화강이죠. 송화강 쪽으로 진출해요. 일부. 그래서 동북아시아인들은 한중일 사람들은 네. 정말로 유전적으로 한민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유전자 풀이 너무 좋아요. 매우 닮았다. 어느 정도로 좋냐면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은 유럽 기준에서 한 국민 정도도 아니에요. 한 동네 사람이에요. 한 동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옛날 남부 사람과 북부 사람보다도 더 가까워요. 동네 골목 문화로 따지면 거의 그냥 한 지붕 세 가족이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지금처럼 사이가 안 좋다는 게 되게 재밌죠. 아이러니하고. 아무르강은 이제 거기는 그 대형 표류도 많아요. 매머드. 뭐 엄청나게 커다란 막 곰들, 그 예, 원시 예. 곰들, 막 이런 애들이 많아서 한 마리 잡으면 여러 명이 먹고 나눠 산다면. 먹고. 근데 문제는 추워요. 예. 예, 그래서 아무르강 유역이 너무 추워지는 계절에는 이 사람들이 서해 평야로 내려와요. 예. 우리나라 당시 서해는 바다가 아니라 땅이었어요. 서해 평야로 내려와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날이 따뜻해지면 이제 견딜만하다. 다시 아무르강으로 올라갑니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유목민들이 우리의 이제 조상들인데 당시에 그러면 한반도에는 사람이 안 살았냐? 안 살았어요. 서해 평야랑 아무르강이 훨씬 살기 좋거든요. 한반도는 버려진 땅이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왜? 여기 산 많지. 그죠. 산이 70%죠. 산이 70%에 호랑이 있지. 여기 뭐 먹을 게 있다고 여기.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는 그냥 패싱 당한 거예요. 네. 원시인들로부터. 동아시아인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한 집단이죠. 그러네요. 결과적으로. 예, 이동 과정이 굉장히 멀고 네. 이동 과정이 험난해요. 빙하기 때 이동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 유전자 풀이 좁아지죠. 이 동북아인들이 머리가 지능이 가장 높습니다. 생존력이 가장 좋아요. 근데 그 사실 뭐 이동한 것도 뭐 1, 2년 안에 얘들아 짐 싸라 가자 이게 아니고 아니죠. 수만 년 동안. 예. 수만 년 걸린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의학적으로 유전적으로 음울하고 비관적이에요. 음울하고 비관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울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그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합성을 일부러 방해하는 물질이 있거든요. 그 물질 분비량, 보유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북아시아인들이 가장 높아요. 동북아시아인들이 유전적으로는 그 유전자 발현 비율만 따지면 유럽에서도 우울하다고 정평이 난 스웨덴 사람보다 2.5배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인은 왜 불행한가? 왜 네.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가? 뭐 이런 거 김경일 교수님하고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익히 알고 있으나 네. 이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그죠. 선사시대 그 이동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능과 우울한 성격은 사실 이렇게 따로 볼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에요. 똑똑하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자, 빨리 행복을 느끼고 금방 낙천적이 되는 기질의 사람들은 언제 눈보라가 칠지 모르고 그런 변화무쌍한 미래를 예측하지 않다가 죽기 십상이겠죠. 언제 눈보라가 치고 언제 호랑이가 습격할지 모르고 계속 그러니까 미래를 우려하는 것, 걱정하고 우려하는 습관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예. 예측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좋아지죠. 수학을 잘하게 되고 산수를 잘하게 되고. 네. 근데 또 비관적으로 봐야 또 생존력이 높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비관성과 높은 지능은 사실은 원래 하나예요, 연관돼 하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지 사실은 한국인을 제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책에 아직 안 쓴 얘기인데, 예. 그거 쓰고 계시다면서요? 예, 스포. IQ와 불행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후가 온난해지니까 이제 서해 평야의 붙박이로 머무는 쪽과 아무르강에만 있는 쪽으로 이 동북아시아의 조상이 나뉩니다. 나뉘어요. 서해 평야족, 아무르강족으로 나뉘어요.
예,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해 평야족이 멸종합니다. 사실 뭐 네. 원시 시대는 또 멸종의 역사예요. 예, 그래서 또 살아남은 아무르강 집단의 일부가 한반도에 이제 내려와요. 내려왔지만 한반도가 얼마나 엉망인 땅이냐면 15,000년 전에 또 지구가 따뜻해져요. 네. 기다렸다는 듯 한반도를 버리고 다시 아무르강으로 되돌아갑니다. 당신은 살기 힘들었으니까. 예, 이때까지도 그러니까 15,000년 전까지도 한반도는 인기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빙하가 녹으면서 서해 평야가 사라져요. 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서해 평야를 버려야 되잖아요. 바다가 됐으니까 세 가지 선택지가 나와요. 물이 올라오니까. 예, 아무르강으로 되돌아간다. 네. 혹은 황하 유역에 진출해서 농사를 지어본다. 양쯔강에 가서 농사를 지어본다. 아니면 요하 유역에서 수렵도 해보고 채집도 하고 농사라는 것도 지어본다라고 하는 크게 네 가지 선택지가 남습니다. 뭔가 문명의 탄생으로 이제 가요. 예, 여기까지도 한반도는 버려진 땅이 있어요. 자, 8,200년 전에 지구가 다시 추워지거든요. 예. 이때 아무르강 집단은 너무 추워지니까 다시 집단 이주를 시작하는데 예. 이미 살만한 땅에는 황하 유역이나 요하나 그 다음에 양쯔강이나 이미 먹고 살만한 땅에는 너무 치열한 경쟁이 붙어 있어요. 너무 레드오션인 거예요. 그거 누구 살고 있어요? 이미 누가 살고 있죠. 남부로 가면 죽어요. 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장 최후의 선택지인 네. 가장 먹고 살기 힘든 한반도에 울며 겨자 먹기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인들의 최초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싸우기 싫어서 혹은 또 이제 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예,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이제 척박하고 힘들지만 블루오션을 개척해 보자고 한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4,800년 전에 또 소빙하기가 찾아옵니다. 이게 네. 지구가 이때부터는 정기적으로 추워져요. 추워질 때마다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요하 유역의 사람들이 한반도에 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추워지면 또 들어오고 하면서 이 한국인의 조상들이 누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최초의 한민족계 국가들은 다 그 한강하고 예. 요하강 사이에 다 밀집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고조선, 부여, 고구려 이런 나라들. 예. 밀집해서. 밀집해서. 그렇죠. 젖줄이 필요하니까. 예. 그리고 신라는 동남쪽에 치우쳐서 생겨난 나라지만 신라를 세운 사람들도 거기 있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세운 거예요. 우리 그 백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여 사람들인데 네. 이제 고구려와 그 부여의 후손들이 고구려와 백제로 갈라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요하와 한강 사이에 우리 문명의 기본적 토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요하 유역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려오던 과정이 한반도의 주민이 많아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의 탄생이라는 책을 제가 썼지만 여기까지는 책에 안 쓰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부터 쓰면 너무 방대하니까. 예. 안 그래도 책도 두껍던데. 네. 자, 요새 이만. 요새는 안 두꺼워요. 네. 예. 안 두껍답니다. 배고 주무실 수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독자 여러분들이 예. 정말 최대한 덜 읽게 이 독서 노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독서 노동은 제가 대신했습니다. 자, 한국인의 탄생 참고 문헌이 논문까지 합해서 800권입니다. 이제 공부 많이 하십니다. 제가 그거 읽느라고 거의 조커가 될 뻔했죠. 작가 아무나 예, 되는 기본적으로 거 아닙니까? 정신병에 한 두 번 걸렸다가 제가 아무튼 근데 간에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책을 읽으면 사실은 더 재미있게 재밌죠. 예, 와닿아요. 그럼요. 쉽게 와닿아요. 여기서 우리는 예. 긴 이동거리, 긴 이동 시간, 그 다음에 생존의 어려움을 겪은 인류 집단일수록 성격은 우물하며 IQ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게 자, 우리야. 그게 우리야. 그게 우리예요. IQ 높은 민족 예. 1, 2, 3순위가 아세요 혹시? 1등은 거의 무조건 한국인입니다. 한중인. 예, 2등이 중국. 예. 그러니까 3등 자리를 놓고 보통 이스라엘과 일본이 싸워요. 그러니까 세계 IQ 순위 딱 놓고 보면 진짜 동북아 나라가 그냥 상위 랭커예요. 아니 그냥 딱 한중일이에요. 붙박이에요, 붙박이. 예, 한중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3, 4위 자리를 놓고 싸우는 나라들이 이란이랑 이스라엘. 그쪽도 IQ가 굉장히 높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이란이랑 이스라엘도 참 열심히 싸우고 있네. 그래서 예, 예. 근데 나무라구나 거기도. 예. 그래서 그럼 한국인의 IQ가 왜 1등이며 예. 한국인은 왜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고 비관적인가? 그러니까 한반도가 먹고 살기 가장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생존 투쟁의 고생을 많이 요구하는 환경이 더 음울하게 만들고 더 세속적으로 만들고 더 머리가 좋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잘 살아. 예, 근데 우울해. 그렇죠. 돈이 많아져도 비관적이야. 가장 사람들이 세속적이고 치사하고 우울하고 경쟁적인 땅이 바로 한반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 주민이기 때문에 생겨난 우리의 지능과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부된 문제다. 한중일 중 한국이 가장 척박합니다. 가장 생존이 어려워요.
당연히 한국인의 IQ가 세계 1등인 것은 인류 문화사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일에, 똑똑해졌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남았고. 한중일의 농사 환경을 비교해 보면 답이 딱 나오거든요. 우리 좀 우울한 거 서로 이해해 줍시다. 네. 이쯤 됐으면. 한국인들이 그리고 이해가 화가 됩니다. 많죠. 화가 욱하고, 많죠. 화가 많고. 화가 많고. 화병. 예, 한. 예. 그래서 이런 노력주의, 경쟁주의,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질이 한국인을 불행하게 만들면서 한국이라는 국가 사회를 성공적으로 만들죠. 만족을 부르잖아요. 아유, 야 비켜봐.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특징이 이만하면 됐어에서 멈추지 않잖아요. 않죠. 일단 첫 번째 목표가 우리나라 옛날에 뭐였습니까? 거의 모든 기업들이 일본을 이겨주겠어. 그러니까 일본을 넘어섰어요. 그다음 맞아요, 뭡니까? 맞아요. 그러면 세계 1등이 돼야지. 그렇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을 엄청나게 우리나라 대중교육가 일본과의 엄청 표절이 문제가 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일본을 따라잡고 싶어했어요. 일본을 따라잡자마자 우리나라 엔터업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글로벌. 미국에서 1등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바로 전환되는 거죠. 만족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BTS라고 하는 존재를 미국 최고 무대에 세우는데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일본은 한때 G2 국가였는데 네. 일본을 정말 X 무시하는 나라,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고 뭐든지 무슨 뭐 AI도 그렇고 뭐 IT 기술도 그렇고 죄다가 미국, 중국과 비교하는 나라가 한국이고. 그렇죠. 그 야. 비교 의식. 그래서 비교 안 하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굳이 비교를 해서 짜증 나잖아요. 우린 왜 못해? 근데 그게 또 한국의 빠른 성공을 만든 기본적인 기질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경쟁이란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농사, 특히 쌀 농사에 올인을 했는데 제대로 된 쓸만한 농경지가 너무 적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진짜 치사반스하게 세속적이고 경쟁적이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져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이상한 속담이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든지 말든지 나랑 무슨 상관이며 그래서 나 행복이 친인척이 중요한데. 잘 되면 어. 좋아해 주면 되잖아요. 축하해주고. 근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지만 그런 사람만 유전자를 남길 확률이 높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사촌이 땅을 샀는데도 배가 아프지 않은 사람은 굶어 죽기 십상이에요. 왜냐하면 사촌이 땅을 샀다는 뜻은 내가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척박한 땅에서 네. 가뜩이나 기름진 땅이 별로 없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 서로 행복해하고 축하해주고 띠리리리리 했던 사람은 연구되는 거고 네. 아이고 저 소갈머리 없는 놈 이런 소리 들었을 거고 이런 환경에서 남과의 경쟁에 뒤처진다는 건 거의 굶어 죽는 걸 의미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전근대 한국인들에게.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하는 거예요. 응당. 치열하다 치열해. 예, 그 정도로 치열하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권력자들은 쌀농사를 백성들한테 시키고 싶어요. 인구 부양력이 쌀이 가장 높거든요. 단위 면적당. 많이 나니까. 예. 그러면 많은 인구를 쌀이 부양을 해요. 예, 예. 그러면 옛날에 인구가 곧 국력이고 내가 다스린 백성의 머릿수가 곧 나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권력자들은 가급적 쌀을 생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능하면. 과거에 중국 황제들은 쌀 생산 면적을 높이기 위해서 2000년을 노력해 왔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쌀 농사 생산이 가능한 쌀 농사 북방 한계선이 예. 그냥 우리나라 한반도 맨 밑이랑 딱 맞물려요. 즉 중국인들은 도저히 쌀 농사를 짓는데 실패했던 기후대에서 우리는 내내 쌀 농사를 지어왔던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농사를 지었던 거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오, 신기하네요. 네. 아, 사실 우리가 또 이제 한국 전쟁 겪고 이런 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눈물겨운 역사 옛날에 영화 국제시장 보면 나오듯이 근데 이거는 진짜 원시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네. 우리 선조들. 네. 할아버지들한테 참 감사해요. 네. 그래서 이게 한국인의 지능은 왜 높으며 왜 한국인은 이렇게 쉽게 행복해지지 못하는 건 한 문제고 이건 아프리카에서 빠져나와서 한반도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눈물 난다. 예. 그게 지금의 한국인.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선조였고 네. 감사하면서 삽시다. 이게 약간 좀 한국 사람들 우울하고 서로 비교하고 막 불행하다고 해도 좀 이해해 줍시다.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도파민 중독이에요. 도파민은 경쟁에서 이겼을 때 뭔가를 성취했을 때 해냈어 하면서 느껴지는 쾌감이 이제 기본적으로 순간적인 예, 거. 그 쾌감 그런 쾌감을 인간이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경쟁이 필요하니까 그런 쾌감을 이제 보상 장치로서 이제 진화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게. 그래 또 움직이니까. 예, 그럼 이제 인간의 어떤 호르몬, 인간의 감정을 관장하는 이 호르몬들 중에 세로토닌 편안한 상태, 예, 안심되는 상태. 자, 세로토닌 분비량 한중일 제일 낮습니다. 세계에서 그 중에서도 한국인이
제일 낫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옥시토신은 이제 사랑의 호르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예. 느껴진 어떤 그런 거. 한국 사람들 옥시토신 수치 높겠어요? 가장 낮겠죠.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옥시토신이 몇 말입니까? 그 다음에 엔돌핀이 웃음을 관장하는 그쵸, 그쵸. 거고 또 뭐가 행복 있냐면 이제 호르몬. 뭐 노르아드레날린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아난다마이드라고 음. 이 몸에서 작용하는 기전이 대마 같은 물질은 아니지만 그게 행복 대마와- 전달 물질이라는데. 예, 그래서 행복 물질이라고 불려요. 네. 예. 한국인이 거의 이제 분비량이 꼴찌죠. 그러니까 이 모든 종합 점수를 이게 다 합하면 한국인은 행복을 느낄 틈이 유전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호르몬적으로. 머리만 좋아. 사람들 막 우울하고 경쟁적이고 막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동기동창이 혹은 사촌이 나보다 빨리 나보다 좋은 집과 차를 사면 배 아파서 잠을 못 자잖아요. 요즘에 옆에서 누가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 듣고 하면. 막 돌아버리려고 그러죠, 한국 사람들은. 근데 그게 그 DNA 안에 있는 거야. 근데 호르몬이 그렇게 안 나와. 근데 그런 기질이 아니었다면 어. 우린 다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잘 살지 못했죠. 예, 한국이라는 환경에서. 선진국 못했죠. 예. 그러면은 한국인은 뭘로 사냐? 어떤 감정으로 사냐? 대관절. 세로토닌도 엉망이야. 아난다마이드도 안 나와. 옥시토신, 엔돌핀도 그냥 다 엉망진창이면 뭘로 요 사냐? 부분만 들으면 거의 불행에 죽어야 돼.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도파민 중독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반증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를 확인했더니 그 쇼츠와 릴스 같은 얘네는 완전 그 그렇죠. 그- 도파민 잔치죠. 야,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려고 집에서 예. 프링클스 한 통 이렇게 따서 생각 없이 먹다 보면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 다 그 먹죠. 쇼폼이 완전 도파민 과자잖아요. 그 쇼폼 사용 시간 한국인이 통계가 나왔어요. 압도적인 1등이에요. 제일 많이 봐. 제일 많이 봐요. 하나만 봐야지. 10개만 봐야지 하다가 한 시간 지나가 있고. 도파민의 굶주린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제일 중독에 취약하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파생 상품이나 레버리지가 제일 잘 되고 무조건 2배, 3배 가야 그게 기본값인 줄 알고 우리나라가 예전에 막 파생 상품 1위 한 적도 자, 있어요. 한국인들은 규제하기 전에. 주식을 할 때 도박적으로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주식에서 성적이 외국인들보다 안 좋아요. 너무 한탕주의 도박적으로 심하고. 너무 도박적으로 해서 그 왜 그러냐면 그 사실 IQ만 놓고 보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머리가 제일 좋은데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데 주식 성적이 제일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도파민 중독이기 때문에 주식 어리석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도파민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버핏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식 투자는 결국 IQ 싸움이 아니다. 태도의 문제다라고 하는데 한국인들은 똑똑한데 주식 투자를 잘 못해. 급하고 투기적이어서. 근데 그게 거슬러 올라가면 호모 누구라고요? 어디서부터 나와? 이제 제가 호모 에렉투스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아 눈물 난다 이거. 예.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뭐 투자 문화 개선하고 캠페인을 하고 레버리지 ETF 교육을 시킨다고 이게 1, 2년 안에 교육이 되겠냐고요. 이게 수만 년, 수십만 년에 걸쳐.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 세금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두 사람한테 100만 원씩 주지. 그렇다고 이게 방치할 수는 없고. 근데 우린 또 이렇게 힘겹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네. 근데 이런 비관적인 세계관. 내가 쉬고 있을 때 남들은 나를 앞서가고 있어. 남들은 달리고 있어. 허송세월 하면 안 돼. 1분 1초라도 아껴 써야 돼. 내가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라고 하는 이런 비관적인 세계관이 전 세계에서 학력이 제일 높고 문맹률이 제일 낮고 공부 제일 열심히 하고 국가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기에는 가장 좋겠죠. 똑똑한 거랑 우울한 거랑 그리고 돈이랑 행복을 서로 바꿨다 칩시다. 근데 이제라도 깨닫고 근데 사실 좋은 거래였지 않습니까? 좋은 우리 거래였다. 우리 지금 거의 악마와 손잡고 거래. 좋은 우리 거래였다. 우리 동년배잖아요. 그런가요? 거의 나이가 비슷합니다. 우리가. 아, 몇 년생이시죠? 저 많이 또 동안으로 보셔. 제가 81년생입니다. 저 78년생입니다. 한참 형님이신데. 한참 형님이라고 대도 않는 말씀. 어쨌든 우리는 어렸을 때 사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중진국도 살짝 아니었잖아요. 그죠? 약간 후진국이었잖아요.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 우린 개발도상국에서 좀 중진국, 그다음에 한 하프 선진국 될락말락하다 IMF로 한번 떨어지고 우리는 그러니까 하프 선진. 그리고 우리가 사실 후진국은 아니었죠. 태어났을 때도. 그렇지만 그쵸. 후진국보다 더했던 부분들도 많았어요. 사회 구석구석에. 그래서 우리는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을 모두 경험한 세계에 다시 없을 세대이기도 하고 신기한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우린 알잖아요. 행복과 여유를 포기하고 요 정도의 물질적 조건으로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후진국, 중진국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아까 좋은 거래였다라고 말한 겁니다. 생각해 보면 사실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전후 베이비 부머
또 이제 80년대생, 70년대생이 보기에는 개발도상국, 중진국, 선진국. 저 어릴 적에 TV만 봐도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그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그 덫에 걸리면 안 돼. 이런 얘기했는데 이제는 우리 또 4만 달러 보는 시대에 또 살고 있고 와 어쩌다 보니 이제 선진국이 됐는데 옛날에는 어땠냐면 그 제가 사는 집에서 골목길에 나가면 그 시멘트 쓰레기통 있죠. 배치카처럼 생긴 거. 철로 여다. 양철문 이렇게 연 거, 양철문 골목에? 여는 그 네. 냄새 엄청 나고 안에 팔이랑 구더기 한 1억 마리 들어 있는 그 여 있잖아요. 네. 자 그때 이제 산업 발달한다고 서울의 네. 공기는 다 회색이고 예. 다 매연. 일단 기본적으로 밖에 맞아, 나가면 맞아, 맞아. 그냥 다 매캐한 다 스모그. 매연 냄새, 스모그였고 그 다음에 색깔이란 게 없어요. 다 회색. 그 맨땅, 그 다음에 다 난개발 도시 난개발 돼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그 판자촌 있고 정말 어떤 갈색과 황토색과 회색의 칙칙함과 매연 냄새와 뭐 진짜 그런 거밖에 없는 그런 집에서 스타워즈를 본 거예요. 제다이 놀이하러 애들이 다 쏘자다 나왔어요. 그쵸. 골목으로. 칼 들고 그 스타워즈의 세계와 내가 살고 있는 골목의 골목길의 그 비슷해. 차이를 봤을 때 비슷한 게 아니라 무슨 수만 년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엄청난 격차를 느꼈어요. 회색은 비슷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옛날에 전격 제트 작전, 키트. 키트 불러야죠. 그 다음에 뭐 에이트공대. 이런 것도 공감한 아저씨들 댓글에 그러면은 많이 등장한다, 이제. 당시에 해외 드라마가 보여주던 미국과 일본의 길거리와 집과 그걸 보고 이제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고개가 돌아가잖아요. 예. 뭐 물이라도 먹기 위해서 뭐 밖에 나가서 다시 우리 놀기 위해서 동네로 했을 때 우리 집과 우리 골목을 보면 그 격차는 다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동남아 10대 애들이 다 한류 드라마 보기 때문에 우울하다는 거예요. 한류 드라마 보면서 여주인공의 감정이입하고 거기 한국 사람들의 삶의 조건 뭐 이런 거 낭만적인 얘기를 다 보고 이제 다 봤어. 엔딩 크레딧 올라가면 밖에 나가서 좀 체조라도 할까라고 나가면 비포장 도로에 우리 집엔 차도 없고 동네 트럭 한 대 있고 염소똥 막 이렇게 있는 게 자기가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붕은 철판 슬레이트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들은 아는 거죠. 자기네 나라는 자기는 절대 저 삶을 살 수 없다. 살 수 없다는 거 알았는데 우리는 몰랐죠. 우리는 몰랐어. 따라잡고 말 거야가 있었잖아요. 어떻게든 우리가 선진국 된다 이게 있잖아요. 우리는 포기란 걸 모르잖아요. 이것도 우물한 세계관의 일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던 거야. 음울한 세계관, 음울한 어두운 세계관인 거죠. 저는 우물이라고 들었는데. 우물이기도 했죠 옛날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우물한 개구리가 정말로 뭔가 더 열심히 해서 밖에 나왔더니 내 체질이 더 커진 거예요. 체격도 커지고 체질도 좋아지고. 네. 근데 약간 또 음울하고 우울한 덕분에 더 열심히 살아왔던 거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 과도한 경쟁적 기질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개인의 불행에, 개인의 행복도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지만 그 국가 사회 경제가 발전하는 데는 굉장히 도전적인 좋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결부돼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아니 젠슨 황 그 엔비디아 CEO가 얼마 전에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많이 고생을 해봐야 된다라고. 고생을 하면 많이 겪게 되고 그게 많이 배우게 되고 노력을 끊임없이 하게 돼서 성공에 이르게 된다라고 해서 젊은 세대들한테 말을 해달라고 했을 때 경험하라고 아픔을 겪으라고 고통을 겪으라고 원래 자수성가에서 그만큼 성공한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있는데요. 자기가 되게 고생한 줄 압니다. 성공한 사람들 특징이. 젠슨아 군대도 안 갔다 온 아저씨가 무슨 아니 근데 이제 그거를 Z세대들이 과연 이제 수긍을 할까 이거는 좀 의문이기는 한데 다시 돌아와 보면은 주머니에 다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 있고 다들 승용차 타고 다니고 빠른 기차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또 한켠에서는 또 불행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못 살아봤잖아요. 지금처럼 살면서 불행한 게 낫다니까요. 무조건 물질적 조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래였다. 그렇죠. 악마와 악수. 그럼요. 제가 이제 작가다 보니까 저희 친구들 아는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는 작가면 작가 선생님 하면서 좀 약간 우쭈쭈 해주는 문화가 좀 있어요. 저 책도 많이 쓰고. 네, 그래서 저한테 넌 정말 힘들겠다, 대단하다, 정말 창작의 고통을 이겨내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창작의 고통이 존재는 해요. 예. 있긴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막노동판에 가서 그 곰방 있죠. 그거 딱 20분 하잖아요. 글 쓰고 싶어 죽을 지경이 됩니다. 맞아요. 창작의 고통은 이 물질적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물질적 기반을 얻기 위해서 존재했던
우리의 음울한 성격이라면 그래도 된다. 도움이 돼요. 진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요즘에 항상 10시, 11시 퇴근을 하거든요. 만 5년, 6년 차 이렇게 네. 되고 있는데 힘들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릴 적에 이제 알바한다 치고 막노동 많이 했거든요. 네. 그 노가다판에서 당시 하루에 5만 원 벌기 위해서 땡볕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했던 거 생각을 하면 지금 나는 여긴 천국에서 일하는 거다. 그 옛날에 생각합니다. 정말 네. 진짜 그거 딱 10분만 짐 나르면 약간 정신 나갈 것 같아요. 너무 시멘트 힘들어 같은 거 막 이렇게 계속 그거를 무한 반복 8시간 동안. 그 제일 힘든 게 그 비계 아시바라고 부르죠. 공사판 그 비계. 비계 타는 거 있잖아요. 네. 아시바 탄다고 하는 거. 자, 이거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세상에서 제일 나는 힘든, 진짜. 행복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우리 Z세대 여러분도 죄송합니다. 그것도- 우리 아저씨 둘이서 그것도 앉아가지고 조금만 안 힘든 일을 하면 3만 원 주잖아요. 안 힘든 일. 정말 죽도록 힘들어야지 딱 5만 원 주고 예. 조금만 쉬어도 3만 원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IMF 세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막노동을 했을 때 예. 그 전국의 망한 집구석 대학생들이 다 공사판이 다 나왔죠, 방생이 돼가지고 우리가 가장 가격이 쌌어요. 우리가 당시에 이- 어떤 노동 착취랄까? 노동력. 그다음에 현장에서 뭐 좀 눈물 얻어맞고 난다. 욕 듣고 하는 그런 폭력도 우리가 가장 값이 쌌기 때문에 헐값이어서 우리가 좀 많이 잘못 걸리긴 했어요 그때. IMF 세대. 네. 이거 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건데. 그래도 요즘에 헬조선이라는 말은 좀 들어가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다른 나라에서 되게 부러워하고 네. 요즘에 뭐 그러니까 행복도 높았던 뭐 네팔, 부탄 이런 나라들도 막 인터넷으로 오고 비교하면서 오히려 행복도 낮아진다고 하고 그러면서 요즘 우리나라에 헬조선이란 말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와 전쟁의 여파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코로나 시기와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가 부러워하던, 예. 그러니까 헬조선이 있다는 건 해군 왜곡이 있어야 이 헬조선이 성립되는 관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이 보여야죠. 우리가 부러워하던 나라들이 많이 이제 힘들어졌죠. 그 모습을 뻔히 봤죠. 또 이제 유럽 갔다 온 사람들 이제 다 실망한다 그러죠. 그죠. 옛날에는 유럽 배낭여행 가면 정말 좋았어요. 예. 우리나라보다. 길거리의 분위기 자체가 더 좋았어요. 오, 더 자유롭고 더 여유롭고 분명히 그게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인이 유럽에 가면 왜 이렇게 더러워? 왜 이렇게 완전 바뀐 거예요. 화장실 문화 막 이러고 막 소매치기 많고 막. 그러면 상대적으로 없어진 거라고 봐요. 헬조선이라는 상대. 그죠. 그때 코로나 때도 그 미국에서의 그 방역에 대한 인식, 그쪽에 뭐 위생관념 이런 거 보고 야 여기가 선진국 맞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왜 다 엉망이야? 라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참에 IMF에서 세계 선진국 순위를 내놨죠. 재작년인가. 한국이 세계 6위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한국사의 선진성이 세계 6위라는 거야. 아니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정작 그 통계나 그 통계 근거를 보면은 꽤 그럴듯하기도 해요.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그 정도로 보이는 요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헬조선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란 말을 하기가 많이 민망해진 거죠. 이제는 그렇죠. 선진국입니다. 이제 또 생각도 좀 많이 바뀌어 가고 있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여전히 그 살자율 이게 네. OECD 1위입니다. 우리가 도파민 중독이고 너무나 경쟁적이고 산승 욕구, 도전욕이 너무 강하잖아요. 예. 한국 사람들은 한 칸이라도 계속 잘나지기 위해서 항상 그런 꿈을 꾸고 그러기 위해서 세계 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많이 공부하고 많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실패의 좌절이 더 큰 거죠. 보통 우리나라가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제 사람이 물리적으로 굶어 죽는 게 불가능한 나라가 됐어요. 굶어 죽을 것 같으면 주민센터만 가도 살아요. 쌀과 김치를 주거든요. 그리고 자유를 좀 잃고 그 공간의 규칙에 따라야만 한다면 페널티가 시설이 있지만 있어요, 시설. 그러니까 시설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 예,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제 선배 중에 가난해서는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1년 동안 노숙 생활하는 선배가 있거든요. 굶어 죽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나라는. 그분의 말, 그분의 경험이에요. 예, 근데 이제 자유 찾아 나는 그냥 사람이 싫고 어디 막 통제받는 것도 싫고 그냥 그러면서 이제 산기슭에 살다가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수 있지만 그거는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예, 굶어 죽기 싫은데 굶어 죽는 건 우리나라는 불가능한 나라가 됐다니까요. 그런데도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질 때문이겠죠. 욕망이 클수록 내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나에게 엄습하는 좌절감도 비례해서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인은 유전적으로도 자살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유전적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현대 사회 뭐 1, 2년 근데 뭐 몇십 년 이야기도 아니고 사실은 네. 오래된 건데 어떻게 보면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화.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아. 재기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안에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내가 이제 망했어요. 그럼 이제 회생 파산 신청을 하면 돼요. 공식적으로 망한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집 팔고 차 팔고. 그래서 이제 그 최저 생계비 빼고 뭐 한 국가가 정해준 기간 동안 2년 동안 빚 갚고. 그럼 뭐 이제 배달도 하고 어디 좀 땅값 싼 데 가서 주유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숙식을 해가면서 알바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사는 것도 삶의 한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그러느니 한국 사람들 자살하는 거죠. 못 견디는. 네. 하여튼 요거는 우리가 또 왜 이런 DNA가 한국인에게 남아 있을까? 왜 행복도가 낮을까? 왜 비교하고 끝없이 불행하기만 할까라는 걸 한국인의 탄생의 저자에게 또 들어봤고 그걸 이제는 알았으니까 네.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도 같이 또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라고 저는 네. 믿습니다. 이게 지금 통계를 보니까 순수 유전자만으로는 유전적 불행은 일본과 한국이 거의 쌍벽이거든요. 어차피 일본 사람들도 한반도에서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자살률은 한 3배 앞서니까 그러면은 이게 일본은 규칙에 복종하고 순응하면 먹고 사는 게 가능한 반면 한국은 남을 이기고 내 자신을 증명해내야 되는데 해내지 못하면 난 죽어 마땅해라는 이 정말 엄청난 경쟁심 있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자살률이 그만큼 높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과 일본 사람들의 관념 차이, 어떤 습관적 생각의 습관이랄까요? 그런 차이는 일본은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거나 뭘 할 때나 한국보다 한반도보다 훨씬 풍요롭습니다. 조건 자체가 달라요. 한반도가 농사가 됐든 먹고 사는 게 됐든 일본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한국인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 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 빨리빨리 심리 네, 이것도 근원이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근원이 있죠.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 마음이 급해? 네. 이거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외국인, 한국인 다 알아요. 네. 근데 그 이유를 물어봤을 때 보통 한국인들이 머리를 짜내서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우리가 너무나 빡센 20세기를 보냈다라고 설명을 해요. 일제강점기에서 독립도 해야 되지, 전쟁도 했지. 전쟁통에 빨리빨리 정신없이 못 살아남죠. 머리 위로 폭탄 떨어지니까. 예, 그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산업화 성공하느라고 얼마나 우리가 급했겠나. 네. 아니, 민주화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가 정착이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네. 동남아 가면 한국 사람이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걸음걸이가 예. 정상적이에요.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처럼 급하지 않아요. 아, 한국 사람들 걸음걸이도 빠르니까 네, 그러니까 출근해야죠. 저 나라는 나라가 못 사는데 저렇게 여유가 있어도 될까 사람들이? 또 유럽 가면 어떤 생각 드냐면 이 나라는 선진국이 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네. 사람들 걸음걸이도 여유가 넘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동남아 사람도 유럽인들도 그냥 세계의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은 속도로 걷고 있을 뿐이에요.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의 속도예요. 한국 사람만 빨리 걸어요. 한국 사람만 빨리 걷는 거예요. 예. 자, 제가 왜 이게 현대 한국인의 환상이라는 표현을 제가 왜 썼냐면 네. 애초에 고대에 중국의 사서가 네. 중국 사람들은 이 고구려 사람들을 관찰하고 기록을 남겼어요. 네. 위서 고구려전, 후한서 동이열전, 수서 고려전 다 고구려 사람들이거든요. 네. 다 어떻게 썼냐면 저 사람들은 이상한 게 걸으면서 뛰듯이 걷는다라고 얘기해요. 고구려 사람들의 발걸음이 빠르다고 적혀 있어요. 네. 중국인들이 보기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뛰던가 걷던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왜 걸음걸이가 저렇게 빠르지? 그러니까 빨리빨리 기질은 옛날 고대 우리의 조상들에게도 이미 있었어요. 아니 고구려 때 어디 뭐 출근 도장 찍었어야 됐나? 빨리. 우리는 네. 원래부터 성질이 급했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의 급한 성질, 저는 이 급한 성질 기원을 이 쌀농사의 비극으로부터 저는 이거를 보고 있어요. 보통 쌀농사를 짓습니다. 쌀농사를 짓는 농부가 쌀농사를 지으면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일부는 먹고 일부는 저장하고 네. 또 남은 건 다른 걸 뭐 고기랑도 바꾸고 옷이랑도 바꾸고 네. 필요한 거를 그걸로 구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물 교환을 하든지 네. 그렇게 살면 되는데
정말 힘들게 쌀 농사에 성공해서 농사를 지어봐야 있는 쌀을 다 먹고도 음식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쌀 농사 짓는 데는 보통 이기작을 해요. 네. 한 땅에 1년에 쌀을 2번 생산을 네. 합니다. 심지어 동남아는 거의 3기작이 기본이고요. 4기작을 하는 지역도 있어요. 일본도 우리나라와 달리 2기작을 하는 곳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예. 일본조차. 우리나라는 딱 1기작을 하는데요. 이 1기작도 정기적으로 가뭄이 찾아오기 때문에 사실은 0.7기작, 0.8기작이에요. 지구 어디에선가 밀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고 어디에선가 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네. 있다라고 했을 때 쌀 농부는 평생 밀 농부보다 평생 3배의 노동을 합니다. 쌀 농사는 노동집약적이에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척박할수록 농사가 일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죠. 많아지죠. 예. 제가 계산했을 때 평균적인 우크라이나의 그 밀을 생산하는 농부보다 아마 고려시대, 조선시대 농부는 평생 노동량이 8배 정도 됐을 거라고 저는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그렇게 일을 하고도 먹을 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산으로 들로 나무를 뜯고 그다음 물고기를 잡고 하면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더 노동을 해야 됩니다. 급해요. 산으로 들로 뛰어다녀야 됩니다. 이제 한국이 굉장히 특이한 민족인 이유가 한복은 한 번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기본적인 형태 틀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네. 네. 오히려 중국의 한푸는 형태가 많이 바뀌거든요. 괜히 이민족의 침략을 많이 받아가지고 복싱 유행이 확 바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한복의 형태가 이 저고리의 길이만 늘어났다 줄어났다 변화가 있었지 형태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 한복은 기본적으로 호복, 북방 오랑캐의 옷이다 그래서 호복이라 그래요. 상류하고입니다. 상류는 상의는 저고리를 입고 네. 밑에는 바지를 입니다. 한복은 바지를 입는 투피스 옷이에요. 여자나 남자나. 기본적으로 누구나 바지를 입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겉에 치마를 입는 아우터 개념인 거지 치마가 본질이 아니라 한복은 속바지. 바지가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속바지가 그래서 기본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본인 겁니다. 근데 일하려고? 항상 바쁘게 먹고 살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한복을 입었던 거야. 자, 우리의 조상들을 중국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저 사람들 스타일이 왜 저렇지? 이 스타일에 굉장한 의문을 품었어요. 중국 사람들은. 왜냐하면 머리는 상투를 틀었는데 네. 자, 상투는 동아시아의 농경민족의 헤어스타일이에요. 상투는. 네. 유목민들은 변발을 하죠. 바지는 기본적으로 유목민족들이 입는 거예요. 원래는. 왜? 말을 타려면 다리가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지를 입는 거거든요. 네. 근데 유목민의 옷차림을 하고 농경민의 헤어스타일을 한 이상한 애들이 있다. 이게 고조선 사람들을 처음 봤을 때 중국 사람들이 했던 평가예요. 이때 이미 고조선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근대가 되기 전까지 일제강점 이게 1960년대 70년대에도 그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할아버지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2000년이 넘은 스타일이에요. 하이브리드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하이브리드예요. 머리는 상투, 머리는 농경민족, 네. 옷은 유목민족. 유목은 안 해. 네. 농사를 지어.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 활동량이 많아야 됐기 때문이에요. 한복 바지는 활동량에 굉장히 집중된 바지가 한복의 바지예요. 거의 유목민처럼 활동량이 많았어야 됐으니. 유목민은 활동량이 농경민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생각보다 왜냐면 말 타고 다니기 때문에. 예. 유목은 농사보다 노동량이 적어요. 예, 근데 이제 걔네는 말을 타기 때문에 이게 그 하의가 갈라지면서 바지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누군가는 태국도 농경 문화권인데 거기 바지 있다. 아오자이도 바지 아니냐. 일본 기모노에도 남자 기본적으로 치마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바지다. 자, 일본의 그거는요. 4, 5세기에 한복을 입은 한국인들이 일본에 넘어가서 바지 입는 법을 알려준 거고요. 그다음에 태국과 인도나 이런 곳, 그 베트남의 바지 문화는요. 기본적으로 고대에 유목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바지가 유행이 된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또 동남아로 진출하면서 바지 입는 법을 알려준 거예요. 이 뿌리는 다 유목 문명이 있습니다. 네. 바지는 원래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인도도 마찬가지고 인도 아리안족 원래 유목 민족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인도에 바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남자나 여자나 남편이나 아내나 다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항상 무언가 일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자도 외국과 다르게 바지 문화가 있는 외국과 다르게 여자도 바지를 입는 거예요. 이게 한복의 상류하고입니다. 그리고 이 상투는 뭐냐면 지금 이제 유목민족들의 변발을 하는데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유목민족들은 싸움을 많이 하지 않냐. 전투를 할 때 많은 양의 체열이 발생되므로 이 체열을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변발을 한다라는 설명이 예전엔 유행이었어요. 네.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뭐 전투 평생 몇 번이나 한다. 그리고 유목하는 것보다 농사가 땀 더 많이 나거든요. 힘들잖아요. 네. 예, 기본적으로 머리를 감기 힘들었을 때 변발을 합니다. 머리가 땀에 떡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잘라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목민들이 변발이 많아요. 왜? 유목민들은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고 싶어도 못 지은 사람들이에요. 예.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유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상투를 틀 수 있는 거야. 머리를 감을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물은 풍부한 나라잖아요. 척박해서 그렇지. 네. 예, 그러니까 상투 오케이. 그렇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항상 몸을 빨리빨리 다급하게 남들이 외국인들이 볼 땐 달리는 것처럼 걸어가면서까지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만 한다. 한복이 맞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헤어스타일과 복장 스타일을 보면 이제 우리에게 강요되었던 생존의 조건을 알 수가 있죠. 자, 야, 그러게 의복을 보면 그 노동이 보여요. 또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야말로 숨 쉴 틈이 없는 환경이 이제 외국인들이 보기엔 오, 쟤네 머리는 농경, 바지는 유목, 뭐 하는 애들이지? 이렇게 보이게 만든 거죠. 또 열심히 움직이고 또 열심히 열심히 살고. 움직여야죠. 예. 우리나라 표현 중에 야 집에 와서 발 닦고 잠이나 자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꼭 발은 닦으라 그래요. 발은 닦으라 그래요.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야, 지금 하던 일 멈추고 야 너 지금 쓸데없는 일 하고 있으니까 다 집어치워라. 그거의 표현이 발 닦고 집에 네, 가서 발 네. 닦고 잠이나 자라죠. 비슷한 표현이 외국에 있을까요? 없나요? 없습니다. 신발을 안 신던 시절의 이야기인가요? 아, 왜 그러냐면 막노동 얘기를 했는데 네. 일할 때 정말 다른 데 못 씻어도 딱 한 군데 씻고 자야지 피로가 풀리는 부위가 있어요. 발이거든요. 피로 측면에서 보면 예,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도 피로해진 상태다라는 게 전제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피곤을 풀고 자야 된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너는 피곤이 쌓여 있어. 누구나 네. 살아있는 한 먹고 살기 위해 생존 투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산에서 나물도 캐야 돼, 농사도 지어야 돼, 못도 해야 돼. 그 물난리도 대비해야 돼. 가뭄이 나면 또 어떻게 될지 걱정해야 돼. 계속해서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기 위한 옷이 한복 바지잖아요. 네. 한복 바지는 활동성이 특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발이 피곤한 민족이죠, 우리는.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라. 자, 그런데 이 표현이 고대에는 이 표현을 쓰던 민족이 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표현 중에 집에 가서 발을 씻고 쉬어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은 그들도 안 쓰는 표현인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유목 민족인데요. 네. 말을 타지 않는 유목 민족이에요. 말을 타지 않는 사막 지형이기 때문에 말들이 뜯어먹을 풀이 없어요. 네. 근데 유목을 해요. 예. 그러니까 유목을 걸어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가축의 그 지구력과 속도를 사람이 발로 따라잡아가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어요. 발이 피곤하죠. 예.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쉰다라는 표현에 발을 씻고 쉰다라는 표현이 고대에는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야,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기초적인 피로는 풀고 자야 된다. 고생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 얼마나 한국인들이 먹고 살기 위한 활동량이 외국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많았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빨리빨리 문화는 이러한 지정학적인 조건, 지리적인 조건이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조건이 우리에게 강요한 생존 투쟁으로부터 빨리빨리 기질이 옛날부터 생겨나서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 20세기에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에 생긴 게 아니다. 네. 현대 사회에 생긴 게 아니다. 네. 빨리빨리 문화. 근데 또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가 되게 잘 살게 됐지 않습니까? 네. 일각에서는 뭐 선진국병 걸린 것 아니냐. 또 이제 뭐 MZ 세대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예전 선배 세대랑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빨리빨리 문화가 좀 예전보다는 사라지고 있는 느낌?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딱히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MZ 세대가 지금 우리는 X 세대잖아요. MZ 세대가 저는 M 세대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80년대로 들어갑니다. 저는. 진짜 그러지 맙시다. 네, 네. 자, 우리 70년대생. 우리 좀 제발 인간적으로 80년대. 무슨 세대 차이. 어떻게 대표님이 갑니다. M이 됩니까? 밀레니얼입니다. 네. 근데 예. 저는 여전히 한국 MZ가 외국의 젠지보다 빨리빨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X세대 시절에 한참 X세대라는 말이 유행했을 때도 우리 윗세대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저것들 저 나이 먹고 크면 저걸 뭐에 갖다 쓰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윗세대들이 보기에는 다 한심해 보이는 그런 마법 같은 게 인류에겐 있는 것 같고 언제나. 인류에겐 언제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 애들 엉망이다라는 얘기는 조선시대 사람들도 했고요. 예. 고대 수메르 사람들도 했고요. 그 어디 뭐 비석에 써 있다면서요. 요즘 애들 싸가지 없다고. 요즘 애들은 공부도 안 하고 버르장머리도 없고 큰일이다라고 그게 그
비석에 쐐기 문자로 이게 부조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젠지 세대들도 그 다음 세대가 뭐지? 뭐 알파 세대인가? 예. 만나면 또 비슷한 생각 할 테고. 아유 깝깝할 거예요. 그 친구들도 요즘 애들은 왜 이 모양이냐 이러면서 혀를 끌끌 차겠죠. 예. 인류의 형벌입니다. 그거는 후배 세대를 용납 못하는 거. 그게 인류가 갖고 태어난 병입니다. 예, 지병이에요. 특히 빨리빨리 문화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열심히 살아야만 했던 그 농경 문화, 네. 이 척박한 환경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그래도 척박한 한반도가 그래도 기름지고 있고 잘 살고 있잖아 이제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고. 근데 저는 MZ 세대들도 빨리빨리 기질은 그대로 물려받은 상태에서 환경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MZ 세대들이 주식 투자, 코인 투자 같은 거 할 때 가장 공격적이고 도박적으로 해요. 성격이 급한 거야. 빨리 성공하고 싶거든요. 그건 남아있다. 예. 근데 그거는 선배 세대들이 막 집값 다 올려놓고 예. 후배 세대들은 이제 월급으로 집 사기는 힘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더 조바심이 나는 거 아닐까요? 상대적인 빈곤. 아 그런 조건을 선배 세대가 잘못 만든 위에 예. 그 예로부터 남아있는 내려오는 기질. 기질도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세대까지 다 합쳐서 가장 도박적인 투자를 하는 세대가 우리나라 MZ 세대예요. 그러니까 해외 젊은 세대들도 좀 도박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비할 바는 우리나라 젊은 세대는 그러게요. 또 요즘에 보면 중국이 되게 뭔가 빨리빨리 문화가 생겨난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 중국인은 만만디라고 했는데 요즘엔 중국에서 사업하시거나 이렇게 중국 문화를 겪으신 분들이 특히 이제 IT 네. 이런 거 보면은 빨리빨리라고 해요. 만만디라고 안 해요. 아 근데 이제 그 14억 명이라고 하는 생산 어떤 인구와 그 내수 시장이 만들어낸 결과적 빨리빨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한 명의 중국인이 평균적으로 한 명의 한국인보다 빨리빨리인지는 의문이고요. 그게 국가의 속도와 민족성의 속도랑 건 다른 거잖아요. 예, 중국은 그리고 철저한 불균형 발전을 했잖아요. 시골을 희생해서 도시를 발전시키는 그 불평등 집중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은 예를 들어서 내가 1선 도시에서 태어나면 2선 도시, 3선 도시, 시골까지 다 갈 수 있잖아요. 2선 도시에 태어나면 1선 도시에 마음대로 이주를 못해요. 3선 도시, 4선 도시, 그 맨 밑에 시골에서 태어났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이사를 실질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거기 도시에 주소지를 줄 수가 없어요. 내 신분은 다 갖고 태어난 게 난 농민인 거예요. 근데 도시 나가서 그 공사판에서 일을 해. 이걸 농민공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신분 아닌 신분의 차별이 확실히 있는. 2등 국민이에요, 실질적인. 그리고 중국은 어떤 배치마킹을 했냐면 어떤 나라가 폭발적으로 발전했을 때 제국이 열강들이 식민지를 두었을 때 식민지를 착취하면서 폭발적으로 발전한 걸 보고 내부에 시골이라는 식민지를 두기로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나온 어떤 중국의 빨리빨리 나온 어떤 중국의 지금의 물질적 지금 도시 가면 장난 아니거든요, 중국. 그 물질적 결과물을 이거를 빨리빨리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렇게 부른다고 한들 이게 건전한가라고 하면 전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내부의 식민지처럼 어떻게 보면 노동력도 그렇고 식민지처럼이 자원도 아니라 그렇고. 실제 식민지예요. 중국 물건의 가격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 농민공을 그 농민공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억누르면서 유지한 값싼 그 노동력. 인위적으로 유지한 값싼 그 인건비. 그러니까 그것은 착취죠. 또 최근에는 이제 전력마저도 서쪽에서 싸게 만들어서 동쪽으로 보내서 동쪽에 뭐 IT 산업이나 AI 로봇 발전시키고 사실 그게 모양만 달라졌을 뿐 서쪽에 있는 특히 이제 농촌 지역의 무언가를 활용을 해서 극단적으로 발전을 시키는 불균형 발전. 네. 이거는 이제 계속 이어진다는 거네요. 네. 그 뭔가 좀 사회적인 갈등이 또 사실은 표면적으로 많이 또 안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니까 약간 이제 저는 이런 걱정을 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중진국의 함정에는 빠지진 않았으나 이제 선진국 병에 들지는 않을까. 여기에서 이만하면 됐다. 유럽처럼 약간 그런 걱정이 좀 있거든요. 아, 근데 우리는 다른 선진국에는 없는 우리에게만 남은 마지막 영혼의 한 방이 있어요. 영혼의 한방? 통일이 기다려요. 통일을 하게 되면 예. 통일 비용, 통일의 혼란 당연히 당분간 있을 거지만 그럼요. 북한 지역은 추정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한 17%의 연간 경제 성장을 10년간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5% 이상.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통일과 같은 한 방을
지금 그런 잠재적 한방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이 없어요. 우리만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합니다. 아니 독일도 동서독 통일도 네. 지금 후유증을 남겼는데 그렇죠. 지금 남한과 북한 사이 격차가 너무 동서독과 비교할 수 없이 큰데 이거 어떻게 되겠냐? 아니 통일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국경은 네. 예. 닫아 놓은 듯이 약간 관리를 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어떤 남한이나 중국으로의 어떤 유입이나 유출을 막은 상태에서 북한 주민들을 자립시키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그래서 1국가 2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북한을 우리가 북한 주민에겐 미안하지만 약간 중국처럼 약간은 식민지 역할도 북한이 해줘야 돼요. 1국가 2체제. 네, 그러니까 1국가 경제력이 2체제로. 벌어지는 거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이게 가까워질 때까지는. 그럼요. 그리고 북한의 어떤 북한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있죠. 네. 지금처럼 하지 않고 그냥 옛날처럼 옛날에 자영농 소작농들이 원래 인간이 그렇게 농사 짓는 것처럼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소득을 자기 걸 높일 수 있도록 그냥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땅에서 자기가 농사 짓는 거 있죠. 네. 예, 그 실험을 북한에서 비밀리에 한번 해봤었어요. 집단 농장 말고 소출이 5배가 나왔습니다. 근데 폐기해 버렸어요. 왜? 사회주의와 맞지 않는다. 그렇죠. 예, 소출이 5배가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네가 정해진 땅에서 너에게 주어진 땅에서 네가 생산한 건 다 네가 가져 해버리면 바로 5배가 됩니다. 소출이.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종자와 비료만 지원하면 돼요.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립하는 거 2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2년? 예. 아, 그거면 된다. 소출이 5배가 나오는데 누가 굶어 죽어요. 이게 통일은 어려운 과업이지만 아,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진 않아요. 우리는 한 방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사실 뭐 통일에 대한 뭐 필요성이라든지 절박함 이런 것도 희석이 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측면도 있는데 요즘에는 근데 그냥 이제 질문을 바꾸면 네. 자 그러면은 북한 땅 우리가 할래 아니면 중국이 할래? 라고 하면 다 한국 사람들은 통일돼야겠구나라고 그렇죠. 다 말을 합니다. 질문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우려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휴전선이 중국과의 어떤 그 영토 경계선이 돼버리면 또 안 된다. 북한은 우리가 아. 통일하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우리가 통일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언젠가 반드시 중국의 일부가 됩니다. 중국이 잘하는 거 있거든요. 예. 소수민족들이 있는 곳에 한쪽들 밀어넣기. 어. 38선 이북에 즉 한반도 안에 1억 명 내지는 2억 명의 한족이 살게 된다면 우리가 북한을 막아내고 지금과 같은 국경선을 유지하는 데에도 인구의 절반이 모든 남자들이 가서 1년 2년 동안 공복무를 하고 와야 되잖아요. 네네. 우리의 상대가 38선 이북에 있는 상대가 중국이 된다면 남자 여자 다 합쳐서 군생활 4년씩 해야 됩니다. 한반도에 1억 명 2억 명의 한족이 사는 상태에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한민족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통일은 하면 좋은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일을 하게 되면 뭐 과정도 그렇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뭔가 고통스럽고 통일 비용은 엄청나게 들지만 통일을 안 할 때 드는 비용을 생각을 하면 하는 게 낫다. 통일을 안 할 때 드는 비용은 장기적 멸망이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안 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쓰고 있는 국방비나 뭐 이런 것들. 통일을 하는 게 좋겠어 안 하는 게 좋겠어 이건 의견이 아니에요.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죠. 이게 의견입니까? 아니죠. 그냥 사실이죠. 예, 통일은 해야 된다. 이건 의견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야, 어떻게 또 빨리빨리 문화 이야기하다가 통일까지 와버렸네. 그게 네, 이제 하나의 또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네. 우리나라 참 이제 잠재 성장률 같은 것도 거의 뭐 1% 남짓 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갈수록 경제 성장률은 사실 뭐 선진국이 될수록 덩치가 커질수록 성장 속도는 또 둔화될 수밖에 없는데 옛날에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경제 안 좋을 때 막 캠페인 벌였습니다. 막 다시 뛰자 대한민국. 네. 우리는 다시 해낼 수 있습니다. 캠페인 벌이고. 예. 이게 과연 2026년, 2027년, 21세기에 먹힐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안 먹히겠죠. 근데 안 먹히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 바뀌어서는 아니고 이제 그게 촌스럽기 때문인 것 같아요. 촌스럽다. 예, 그게 이제 유행이 지난 좀 언어라서 예, 예, 그렇죠. 한국 사람들도 촌스러운 거를 굉장히 배척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촌스러운 네. 캠페인 이런 거 나오면 또 오히려 더 이상해하죠. 아유, 한국 사람들만큼 어떤 공공기관이나 정부 캠페인을 이렇게 신나게 잘 조롱을 하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예.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어떤 한국인의 탄생에서 제가 쓴 바는 한국 사람들이 협동심이 있는데 한국의 협동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인 협동심이죠. 평상시에는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예. 한국인은 한국 사람이 제일 싫어합니다. 가장 가까운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갑자기 운명 공동체가 돼서 어떤 외적이나 거대한 재난을 함께 극복해야만 한다고 느꼈을 때는 한국 사람들처럼 협동적이고 말 잘 듣는 사람들이 없어요. 또 뭉치죠. 엄청 뭉치죠. 엄청 뭉쳐요. 그 코로나 방역 한국 사람들 얼마나 협조를 잘해줬습니까? 그쵸. 왜? 지금 이거 안 하면 다 같이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다가 이 위기 상황이 끝나면 다시 각자 개인으로 돌아가서 또 서로를 미워하고 경쟁하며 정부를 욕하고 이런 말 안 듣는 다시 또 이기적인 평지로 개인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한국인의 어떤 결집은 한시적 결집이다. 한시적 결집을 했을 때는 그 어느 민족보다 협조적이고 헌신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실 진화학적으로 따지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다 같이 죽게 생기느니 다 같이 죽으면 나도 죽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 이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제가 책에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게 우리 안에 다 체득이 돼 있다라는 거고, 저 예전에 야식 잡술 때 그런 얘기했거든요. 옛날에 97년, 98년 외환위기 때는 예. 금 모으기 운동해서 예. 진짜 결혼 반지까지 파셔갖고 나라를 이제 살리겠다라고 뭉치셨는데, 네. 과연 지금 시대에 그런 위기가 펼쳐지면 우리의 MZ 세대들은 과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세대처럼 뭉칠 수 있을 것인가? 뭉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역사적으로 정말 이건 문화적 유전자 같은 거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MZ 세대들이 코로나 때 얼마나 협조적이었습니까? 생각해보니까 또 그런. 얼마나 결집을 잘했냐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위기를 아직 안 겪어봐서 그렇지, 겪게 되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그 DNA가 깨어나서 또 그대로 움직이게 될 거다. 네,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냥 그럴 거라고도 아니고 그냥 그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의식보다 잠재의식이 더 무섭다고. 그럼요. 한국 사람들처럼 평소에 나와 다른 정당에 투표하는 사람 욕하고 한국 사람들처럼 후배 세대, 윗세대 미워하고 한국 사람처럼 나라 욕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항상 비난을 하면서 살잖아요. 이놈의 나라. 갈라져 있고. 예. 우리 IMF 때 금모으기 운동 시작하기 전까지도 얼마나 나라 욕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건 그거고 어쨌든 나라가 살아야 될 때 금을 모아주는 게 도움이 된다며 라고 했을 때 다 금을 내놨잖아요. 그래 나서 이제 또 끝나니까 이놈의 나라는 또 욕하고 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의 탄생에 쓴 것은 한국과 한국인을 가장 증오하는 것도 한국인이고 가장 사랑하는 것도 한국인이다. 다른 한국인은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사랑해야 될지 미워해야 될지 종잡을 수 없이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평생을 고뇌하다가 살다 죽는다라고 제가 썼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사는지는 사실 이제 앞부분에서 네. 그 호모 에렉투스 이야기부터 우리가 재미나게 또 들었고, 평상시에는 시기, 질투, 경쟁심, 네. 그리고 위기 때는 한시적 결집, 또 이렇게 반복하면서 살아왔고 강해져 왔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단 한마디로 한국인을 한국인은 숭고한 속물이다. 숭고한 속물. 속물. 예. 정말 세속적이고 치사하면서 그러나 숭고해질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리 없는 아우성 이후에 뭐 가장 명언인 예.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숭고한 속물이다. 네. 한국인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또 그 이야기를 재미나게 또 풀어내는 한국인의 탄생의 저자 홍대선 작가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드디어 끝났군요. 많이 배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장은 역사상 아무런 사례가 없어요. 큰 돈 벌려면 시장과 같은 곳을 봐야 돼요. 여기서 대열에서 이탈하는 순간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벌 기회가 겁나 남았다라는 거죠.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